어떤 박스가 혼수야? 2년 전 나는 딸을 시집 보내며 귤 박스를 혼수로 보냈다. 그날부터 저것들은 내 딸을 귤 박스 며느리라고 불렀다. 찰싹 시누이가 임신 4개월인 내 딸의 뺨을 때렸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쥐었다.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저녁 준비해. 나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이를 악물었지만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었다. 고 실장, 저것들 뒤를 다 털어. 하나도 빠짐없이. 가난한 귤 농사꾼인 줄 알았던 나를 저것들은 너무 몰랐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귤박스 타령하더니 이제 누가 귤보다 못한 신세가 될지 두고 봐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서울의 어느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 200여 명이 모인 결혼식장은 꽃향기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늘은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매만졌습니다. 32살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서 더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수 트럭이 도착한 겁니다. 시어머니 정숙과 시누이 서영이 팔짱을 끼고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무슨 흠이라도 잡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트럭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죠.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귤박스 5개와 소박한 이불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영은 입을 손으로 막으며 킥킥거렸죠. 정숙이 트럭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다예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하객 몇 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와 있었죠. 정숙은 그들이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전부예요? 귤이 혼수래요. 호호.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트럭으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게 뭐야, 귤박스? 요즘도 저렇게 시집 오는 사람이 있어? 서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SNS에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글귀는 이랬습니다. 올케 혼수 언박싱, 시골, 귤농사. 웃음을 담은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 한 명이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72살의 순옥은 제주에서 귤 농사를 짓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구겨진 원피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투박한 고무신까지. 순옥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도 축하객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마치 남의 집 잔치에 잘못 온 사람처럼 구석에 서 있었죠. 정숙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순옥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귤박스가 혼수라니 정말 가관이네요. 순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죠. 저 귤박스 며느리래.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늘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랑 재혁은 단상 위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증권사 펀드 매니저. 반듯한 이목구비에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죠. 순옥은 식장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례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순옥의 눈은 단상 위의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맨 앞줄에 앉아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동해서 우는 것처럼.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정숙이 지었던 그 비웃음을, 딸을 향한 그 차가운 눈빛을. 순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정숙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이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고 참았습니다. 패백 시간이 됐습니다. 하늘이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친정이 못해준 건 내가 채우면 되니까. 주변 친척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순옥은 패백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딸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치를 감내하는 딸의 뒷모습이. 순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서영이 패백실을 나서며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위아래로 순옥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사돈 어머님이시네요. 원피스가 참 빈티지하시네요. 그리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영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순옥은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20년 된 낡은 소나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웨딩홀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어라. 지금은 웃어라. 순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언젠가 저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날 밤 순옥은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시골 할머니가 제주 전역에 리조트 5개와 골프장 2개를 가진 1200억 자산가라는 것을.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던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늘은 신혼집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회사는 그만둬.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7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27에 입사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 집 며느리는 밖에서 일 안 해도 돼.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하늘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여보, 저 회사. 재혁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괜히 피곤하게 왜 그래. 그날 이후 하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즙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당근, 양배추, 사과를 씻고 즙을 내리면 6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 서영의 출근 도시락이었습니다. 서영은 입이 까다로웠습니다. 반찬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옳게, 이거 짜잖아. 다시 해와.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쓸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면 한숨을 쉬었죠. 친정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본전이라도 뽑는 거 아니야.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추석에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거실 가득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기름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음식을 내가자 정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귤박스 들고 시집 왔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호호.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올케가 부지런하긴 해요. 귤밭에서 일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접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구석에서 하늘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달랐을까요? 재혁은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가끔 다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새벽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재혁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뭐, 의처증이야?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 몰라? 피곤하게 왜 그래? 하늘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말해보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재혁 씨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정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데. 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집에만 붙어 있겠어? 내가 예민한 거야.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하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돈 어머님, 저 정숙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 보약값이 좀 필요해서요. 애가 워낙 허약해서 보약을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시오? 3천만 원만 보내주시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보냈습니다. 딸이 보약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그 돈은 보약값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돈을 고스란히 사채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서였죠. 정숙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25억이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당한 상태였죠. 하늘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보약을 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어느 밤 하늘은 욕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순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무슨 일이야? 하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비아냥, 남편의 냉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집안일, 귤박스 며느리라는 조롱,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늙은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겠다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순옥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늘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엄마 건강해야 해.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귤밭 너머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옥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저건 시집살이가 아니야. 저건 학대야.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딸의 결혼 생활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딸을 저 지옥에 혼자 두고 온 건 아닐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올 때까지 순옥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10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늘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건강즙을 만들고 시누이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눈에는 그게 게으름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3번이나 토했거든요.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이었죠. 서영은 거실에 앉아있는 하늘을 보더니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야, 왜 앉아있어? 청소는 했어? 하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형님. 지금 하려고. 지금? 내가 퇴근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고?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 말이 서영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입덧? 임신이 무슨 병이야? 서영이 하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귤이나 까던 집안 주제에 공주병이네. 시집와서 밥이나 축내면서
임신했다고 여왕 행세야?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서영의 손바닥이 하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하늘이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늘은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뺨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정숙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정숙이 발끝으로 하늘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저녁 준비해야지. 하늘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나약해서 애를 어떻게 낳아? 친정 엄마도 저 모양인가 봐. 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귤밭에서 굴러온 주제의 버릇은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관문 밖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순옥이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에서 들은 딸의 지친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옥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에게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새벽부터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왔죠. 순옥은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그리고 찰싹하는 날카로운 소리.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반찬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것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멈췄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습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 뛰어들면 그냥 싸움밖에 안 돼. 증거가 필요해.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나약해서 애를 어떻게 낳아? 친정 엄마도 저 모양인가 봐. 서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귤밭에서 굴러온 주제의 버릇은 두 사람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순옥은 그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관에서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간 뒤에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꽉 쥐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녹음해두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녹음이 너희 관짝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거야.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딸을 때린 그 손, 딸을 발로 찬 그 발, 딸을 비웃은 그 입. 하나하나 전부 갚아주겠다. 순옥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폭행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떨던 모습, 시어머니가 발로 툭툭 차던 모습,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고 실장을 불렀습니다. 고영수, 55살의 그는 순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순옥의 남편 밑에서 30살부터 25년간 일해온 사람이었죠. 지금은 순옥이 소유한 한라홀딩스의 총괄 대표이사이자 리조트 체인 지배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 실장이 순옥의 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순옥 앞에 공손히 섰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허름한 귤 창고였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사무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 실장, 내 사위 집안을 조사해. 고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위 윤재혁, 시어머니 오정숙, 시누이 윤서영. 이 세 사람 전부 다.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산, 빚, 직장, 뒷거래. 숨기고 있는 거 전부 다 파헤쳐. 금융권 인맥이든 흥신소든 다 동원해. 고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며칠이 걸리든 확실하게 해와. 빈틈없이.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것들이 내 딸한테 한 짓 반드시 갚아줄 거야. 고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차가운 순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고 실장은 모든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대형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였죠. 고 실장은 금융권 인맥을 통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청담동의 한 호텔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흥신소 직원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전달됐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곡동에 사는 오정숙이라는 여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가 불어나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이미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상태였죠. 시어머니 정숙의 빚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체 직원에게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실장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했죠. 시누이 서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창고 안 사무실에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위 재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혁은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크게 잃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재혁은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빼돌린 금액이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불륜까지. 재혁은 회사 후배인 강수아라는 여자와 2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순옥의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시어머니 정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겉으로는 강남 사모님 행세를 했습니다.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식당.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빌린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이 이자가 붙고 붙어서 25억 원이 됐습니다. 이미 사채업자에게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졌습니다. 언제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주제에 가난한 며느리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보약값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사채 이자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보낸 그 돈이었습니다. 순옥의 이가 갈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신우이 서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피부관리실 실장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연예인과 재벌가 부인 같은 VIP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서영은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화장품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름, 연락처, 시술 내역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 정보는 병원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팔아넘겼으니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가 4억 원이었습니다. 서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이 전부 그 더러운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야? 고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귤밭 딸이랑 결혼한 건 통제하기 쉬워서야.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종적이고 집안도 가난하니까 내 말 잘 들을 것 같았어. 애 낳으면 이혼하고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차피 친정에서 변호사 쓸 돈도 없을 테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녹음은 어디서 난 거야? 고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의 내연녀 강수아라는 여자입니다. 저희 쪽에서 먼저 접촉했습니다. 재혁 씨가 곧 횡령으로 구속될 거라고 알려줬더니 자기 보호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하더군요.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협박을 당해서 녹음해뒀던 겁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통제하기 쉬워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딸을,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통제하기 쉬운 상대로 봤다고. 순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쓰레기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분노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 실장,
박준호 변호사 연결해. 고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변호사는 서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순옥의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사람이었죠.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박 변호사, 나야.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서류 보낼 테니까 검토해. 금감원 신고서, 검찰 고발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 전부 준비해. 네, 그게 무슨, 내 사위랑 사돈댁 식구들이야. 횡령, 사기, 개인정보 불법 판매, 업무상 배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받는 대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빠르게 해. 증거가 확실하니까 허점 없이 준비하고. 순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귤밭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딸아이 상태부터 봐야 해. 지금 임신 중이니까. 순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다 해놔.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고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옥은 다시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위의 횡령 내역, 시어머니의 사채 빚, 시누이의 리베이트, 세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도 분류해서 버려야지.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것들 숨통을 하나씩 끊어줄 거야.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천천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폭행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늘의 뺨에 난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매일 아침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맨날 누워만 있을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시누이 서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옳게 나 내일 출근 도시락 4가지 반찬으로 싸줘. 아, 그리고 내 방 청소도 해놔.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입덧은 여전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면 또 맞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재혁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들어오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재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여 확인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집인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뭔데? 형님, 저 지금 피가. 뭐? 안 들려. 나중에 전화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 4개월인데 피가 나요.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하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늘은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답장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하늘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의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늘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아기가 괜찮아요? 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원인이 문제예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아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절대 안정. 그게 시댁에서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많이 힘드세요? 과로라고 했는데 임신 중에 이 정도로 무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주에서 급히 올라온 터라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늘아. 순옥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부은 눈, 마른 입술. 순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기는? 다친 데는 없어? 하늘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기는 괜찮대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순옥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순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119를 부르셨어요. 남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순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락이 안 됐다고요? 네. 시어머니, 시누이분께도 연락을 드렸는데 다들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늘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전화 좀 하고 올게. 순옥은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고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고 실장, 나야. 전화기 너머로 고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사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 당장. 고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고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현재 사위 되시는 분은 청담동 모 호텔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순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랑 있어? 내연녀 강수아 씨입니다. 조금 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순옥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재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내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온 바로 그 시각,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으며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에 든 휴대폰이 부서질 것처럼 움켜쥐어졌습니다. 이 쓰레기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119를 부르던 딸. 아무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 울던 딸. 응급실 침대에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딸. 그리고 그 시각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웃고 있던 남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실장.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된 고발장 전부 접수해. 내일 아침부터 움직여.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감원 신고서, 검찰 고발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 전부 내일 오전 중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해. 하나도 놓치지 마. 순옥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 쓰레기들 숨통을 끊을 시간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순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있을 때 넌 다른 여자랑 웃고 있었어.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 웃어라. 그 웃음이 울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순옥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딸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것들이 내 딸에게 한 짓 하나하나 전부 갚아줄 것이다. 횡령, 불륜, 사채, 개인정보 판매. 저것들이 숨기고 있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줄 것이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은 딸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하늘이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왔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순옥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저것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순옥은 밤새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에는 재혁의 횡령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검찰에는 재혁과 서영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서영의 불법 판매 건이 신고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체포 전 단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살고 있었죠. 하늘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의사가 절대 안정을 지시했거든요. 순옥은 매일 병원에 나와 딸을 간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시누이 서영도 들어왔죠.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며느리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만 정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자주 오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바빠서요. 호호. 서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많이 힘들었지? 빨리 나아야 해. 집안일이 밀려 있거든.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순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돈, 나 제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겠소.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제주요? 귤밭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정숙이 서영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님, 저희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제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귤밭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하고 싶고요. 서영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옳게 친정이 어떤 데인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다른 속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사돈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고 놀릴 거리나 찾자는 생각이었죠. 순옥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시든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숙과 서영은 연신 수군거렸습니다. 엄마, 귤밭이 얼마나 작을까? 사진 찍어서 친척들한테 보내줘야지. 그래, 얼마나 허름하게 사는지 구경 좀 하자. 호호.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원피스에 투박한 고무신. 여전히 시골 할머니 차림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정숙과 서영이 뒤따랐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순옥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정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마중 나온 사람도 없어. 진짜 혼자 사시나 봐.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불쌍하기도 하지. 택시는 서귀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와 귤밭이 펼쳐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적한 시골길에 멈췄습니다. 순옥이 내렸습니다. 정숙과 서영도 따라 내렸습니다. 눈앞에 낡은 귤 창고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창고 옆에는 작은 귤밭이 펼쳐져 있었죠. 정숙의 얼굴에 실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머님. 여기서 사세요? 이런 허름한 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영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시골이다. 이런 데서 올케가 컸구나. 서영이 킥킥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생각이었죠. 올케 친정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귤밭이 있으니
월세 좀 받으시겠네요. 얼마나 받으세요? 몇백만 원?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벤츠가 다가왔습니다.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순옥 앞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제주 해비치 리조트 이사회가 30분 후입니다.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정숙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 실장이 정숙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이사회 일정을 보고 드린 겁니다만. 서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라니요? 이분은 그냥 귤 농사 지으시는.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꽃무늬 원피스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원피스가 스르륵 벗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투박한 고무신을 벗었습니다. 고 실장이 준비해온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사라지고 위험 있는 여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귤밭 뒤로 뭐가 보이시오? 정숙이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귤밭 너머로 거대한 리조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바닷가에는 골프장도 있었습니다. 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리조트 5개, 골프장 2개가 다 내 거요.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순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한라홀딩스라고 들어봤소? 제주에서 제일 큰 지주회사요. 내가 최대 주주이자 명예회장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산이 얼마냐고요? 1200억쯤 되려나. 1200억. 그 숫자가 두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영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축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순옥이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림자가 두 사람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귤 농사꾼이라고 무시했지? 순옥의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귤박스 들고 시집왔다고 2년 동안 내 딸을 짐승 취급했지? 정숙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순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귤박스 타령하더니 이제 누가 귤보다 못한 신세가 될지 두고 봐. 정숙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제발. 순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참고로. 순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검찰이랑 금감원에 고발장 접수했소. 당신 아들 횡령건, 당신 딸 개인정보 불법 판매건. 곧 연락 올 거요. 정숙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고발이요? 무슨 고발이요? 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인정보 판매? 그걸 어떻게 해? 순옥이 서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 고객정보 화장품 회사에 팔아넘겼지? 리베이트 4억 받았고
다 알고 있어.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다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사채 빚 25억도 알고 있소. 내가 보낸 3천만 원 보약값이라면서 그 돈 사채 이자로 썼지?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서영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귤밭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2년 동안 내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명절마다 귤 박스 타령하며 망신 주고 임신한 몸으로 뺨까지 때리고 순옥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정숙이 울먹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사돈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순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순옥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한 거지. 만만하게 봤으니까 그렇게 짓밟은 거지. 두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고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실장, 이 사람들 공항까지 데려다 줘. 갈 데가 있으면 가든지 없으면 알아서 하든지. 고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순옥은 두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벤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순옥이 잠시 멈췄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 거요. 그때 가서 무릎 꿇어도 늦지 않을 테니.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귤밭 한가운데 정숙과 서영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귤 냄새가 이제는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사위 재혁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재혁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여의도 증권사 건물로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죠. 재혁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재혁 과장님, 지금 바로 감사팀으로 와주세요. 감사팀이라는 말에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 일어섰습니다. 감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입은 중년 남자 3명. 재혁은 그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재혁 씨, 본인이 관리하는 펀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년간 고객 자금 15억 원이 무단으로 인출됐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죠. 오늘부터 출근 정지입니다. 회사 측과 협의됐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두고 조사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증권사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재혁 과장, 직위해제 및 출근 정지 처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횡령 의혹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재혁의 불륜 사실도 흘렸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죠. 펀드팀 윤 과장,
임신한 아내 두고 후배 여직원이랑 2년째 불륜 중.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역의 내연녀였던 강수아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수아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역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숙과 누나 서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역아, 이게 무슨 일이야? 금감원에서 조사받았다며? 제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주차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감원에서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역의 계좌 내역, 거래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날 새벽 제역의 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역이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재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역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래? 범죄자야? 그날 저녁 뉴스에 제역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 펀드 매니저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임신한 아내를 둔 상태에서 회사 후배와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은 TV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SNS에 온갖 욕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4주차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영 차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영이 일하던 성형외과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윤서영 씨 관련 자료 전부 압수합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VIP 고객들의 명단, 시술 기록, 연락처가 담긴 컴퓨터가 압수됐습니다. 서영의 개인 사물함도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화장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4억 원.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서영의 명품 구매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총 30개가 넘는 명품 가방이 리베이트로 산 것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이 분노했습니다. 고객 정보는 병원 자산입니다. 저도 고소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요. 서영은 그날 저녁 체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였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서영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평소 자랑하던 샤넬 가방 대신 허름한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5주차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순옥은 사채업자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제주 리조트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죠. 사채업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겼지만 순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200억 자산가 앞에서 큰 소리칠 배짱은 없었으니까요. 오정숙이라는 여자한테 빌려준 돈이 25억이라고 했죠? 사채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자가 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고요. 언제든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순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채권 내가 사겠소. 사채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권을요? 15억은 지금 당장 드리겠소. 나머지 10억은 3개월 분할로.
어때요? 사채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오정숙에게서 25억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15억을 현금으로 준다고? 사채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하죠.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순옥은 법적으로 정숙의 채권자가 됐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이었죠. 순옥은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도곡동 아파트에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정숙 씨 맞으시죠? 채권자 김순옥의 신청으로 본 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권자 김순옥이요? 그 사람이 내 빚을 샀다고요?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현관문에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류.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돈이, 아니, 그 할망구가 내 빚을 샀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제주 해비치 리조트 회장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와 뉴스 기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역 구속 기사, 서영 체포 기사, 정숙 아파트 압류 서류. 순옥이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고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세 사람 모두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재혁 씨는 구치소에 있고 서영 씨도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오정숙 씨 아파트는 2달 내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씩 무너지는구나. 고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하늘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찍은 사진. 창백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저것들이 진짜 지옥을 맛볼 차례야.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혼까지. 내 딸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고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순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재혁과 서영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일단 석방됐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겁니다. 그날 오후 서영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 어머니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서영아. 정숙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제 어떡해. 잠시 후 재혁도 나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3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세 사람은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그래도 집에 가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래. 경매 넘어간다며? 세상에 강남 아파트가 경매라니.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이상했습니다. 문 위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경매 예정, 무단 처분 금지.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죽 소파가 사라졌습니다. 60인치 TV도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 장식장 전부 없었습니다. 휑한 거실의 먼지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릇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솥,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가방, 내 에르메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영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 옷들, 신발들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가방, 내 샤넬 다 어디 갔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재혁은 거실벽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었습니다. 채권자 김순옥, 채무자 오정숙, 채무금액 25억 원. 재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모가 우리 빚을 다 샀어? 정숙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그 귤밭 할망구가 종이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사돈이 내 빚을 사서 집을 빼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숙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이, 내 가구가 다 어디 간 거야? 텅 빈 거실에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는 끊겼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죠. 정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언니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며칠만 신세 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조카가 횡령범이라며? 미안한데 나도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이 다른 친척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척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결국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지금은 좀 곤란하네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친척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재혁도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전부 안 받거나 끊어버렸습니다. 받은 사람도 말을 얼버무리다가 끊었죠. 야, 나 재혁이야. 지금 급하게 잘 때가 필요한데. 아, 재혁아. 그게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좀. 뚝.
재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들 뭐야? 친구라면서.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같이 명품 쇼핑 다니던 친구들, 전부 연락이 안 됐습니다. SNS 메시지도 익십당했습니다. 세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3인분 24,000원. 정숙의 지갑에 남은 거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찜질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웠습니다.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땀 냄새, 발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 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나 여기서 어떻게 자? 이런 데서 자본 적 없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겠니? 갈 데가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내 탓이라고? 사채를 왜 썼어? 25억이 뭐야? 그것 때문에 집이 날아간 거잖아. 정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너 횡령한 건 뭔데? 15억을 훔쳐놓고 날 탓해? 내가 그렇게 된 것도 엄마가 맨날 돈 하니까 그런 거야.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도 참 대단하다. 횡령의 불륜까지. 덕분에 나까지 이 꼴이 됐잖아. 재혁이 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할 소리야? 고객 정보 팔아먹고 4억 챙겼잖아. 그 돈으로 가방이나 질러댔으면서. 뭐? 그건 내 능력으로 번 거야. 능력? 범죄가 능력이야?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탓이야. 아니, 내 탓이야. 엄마가 사채만 안 썼어도, 내가 횡령만 안 했어도,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줬으면 내가 사채를 썼겠어? 찜질방에서 자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인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결국 세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제주. 순옥은 리조트 회장실에서 고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도곡동 아파트에서 나오셨습니다. 현재 근처 찜질방에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세 분 다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순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밤바다가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을 때의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건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딸이 뺨을 맞고 쓰러지던 장면, 배를 감싸쥐고 바닥에서 떨던 모습, 시어머니가 발로 툭툭 차던 장면, 응급실에서 혼자 울던 모습. 순옥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부족해. 고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찜질방에서 하룻밤 불편하게 잔다고 끝이야? 내 딸은 2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혼이 끝나야 해. 내 딸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해. 그 전까지는 끝이 아니야. 고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순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찜질방 신세가 됐구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순옥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 창백한 얼굴로 웃고 있는 딸.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엄마가 꼭 널 자유롭게 해줄게. 순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석방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방 한 칸에 세 사람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눕기만 해도 어깨가 부딪혔죠. 정숙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명품 가방, 고급 식당, 전부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허름한 고시원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서영은 방 구석에 웅크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SNS는 이미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댓글창에 쏟아지던 욕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재혁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홀짝이며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에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였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주로 가자. 재혁과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주로 가서 사돈한테 빌자. 무릎 꿇고 빌어보자.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릴 용서해 줄 것 같아? 우리한테 이 짓을 한 사람이야. 정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표 살 돈도 빠듯했습니다. 정숙의 통장에 남은 거의 마지막 돈이었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비치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순옥의 리조트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리조트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널따란 정원, 분수대, 고급스러운 로비. 세 사람은 그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정숙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숙객 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사돈이에요. 김순옥 회장님.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벤츠가 리조트 안에서 나왔습니다. 차가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내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험 있는 여사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옥의 뒤로 고 실장과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빳빳하게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세 사람은 순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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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앞 바닥에 세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세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이 옆에 선 박준호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혁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에 협조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 김하늘 씨에게 전부 넘길 것. 둘째,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것. 셋째, 향후 아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 재혁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뭘 주는데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횡령 피해 합의금 중 2억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피해자들과 별도로 협의하여 그 부분만 줄여드리는 겁니다. 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억.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횡령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겁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평생 빚쟁이로 사시게 됩니다.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재혁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빚쟁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돈, 집.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재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잡았습니다. 사각사각.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재혁?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에게 보고했습니다. 서명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이 귤박스 타령하며 내 딸을 2년간 짐승 취급했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굶기고 갈아 마시듯 부려먹었지.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피 흘리며 응급실에 갔을 때 당신 아들은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어. 재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순옥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귤보다 못한 신세가 됐네. 정숙이 울먹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들 리조트 부지 밖으로 안내해.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순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리조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은 도로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옥은 리조트 정원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고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서울병원에 연락드릴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할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순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늘아,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다 끝났어.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가요?
이혼. 그 사람이 서명했어. 친권도 양육권도 전부 너한테 넘어왔어. 하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넌 자유야.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울지 마. 다 지났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고맙긴. 내 엄마잖아.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순옥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몸조리 잘하고 있어. 퇴원하면 제주로 와.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네, 엄마.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딸은 자유야. 그리고 저것들은 영원히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거야. 순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혁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혁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혁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던 펀드 매니저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혁을 파면 처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년간 금융회사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설령 4년 후에 출소하더라도 재혁은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서영의 재판도 끝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영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서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여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30개가 넘는 가방들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순옥은 그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전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았습니다. 수익금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서영이 허영을 채우려고 범죄로 산 가방들이 이제는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법원에서 빚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책 불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치성 채무, 정숙의 빚은 생활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체면을 차리고 남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진 빚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빚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69이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고령의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리조트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순옥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에 사돈이었던 사람이에요. 직원이 순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사돈이셨다는 분인데요. 급하다고 통화 요청하십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숙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정숙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일자리라도 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순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귤 창고에 일손이 부족하긴 해. 정숙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일당 8만 원이야. 할 거야? 정숙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할게요. 뭐든 할게요. 그렇게 정숙은 순옥의 귤 창고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귤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귤을 이제 직접 나르게 된 겁니다. 일당 8만 원. 한 달을 꼬박 일해도 24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비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나머지는 빚을 갚았습니다. 25억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햇살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떠오르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하늘은 법원에 자녀 성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성을 아버지 성인 윤에서 어머니 성인 김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윤햇살이 아닌 김햇살. 이제 아이는 엄마와 같은 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늘은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순옥의 곁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100억 원을 출연해 한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처음에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직접 겪어본 사람이야. 얼마나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게 가장 큰 자격이야. 하늘은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서툴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늘은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귤밭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귤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순옥과 하늘이 귤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만 2살이 된 햇살이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죠. 통통한 볼에 햇살이 비쳐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햇살이 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옥이 허리를 굽혀 귤 하나를 땄습니다. 햇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귤이야. 할머니가 키운 거야. 햇살이 귤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귤밭에 퍼졌습니다. 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멀리 귤 창고 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무거운 귤 상자를 들고 트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옥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쪽은 볼 필요 없어. 하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귤밭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저렇게까지 하신 거. 순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맞을 때 뛰어들지 못한 그날뿐이야.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뛰어들었으면 넌 덜 아팠을지도 몰라.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나 구해준 거야. 순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작은 손으로 순옥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울어? 순옥이 웃으며 햇살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햇살이 순옥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귤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귤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였습니다. 순옥이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늘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손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야. 햇살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으니까요. 하늘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내 딸인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귤밭에 퍼졌습니다. 저 멀리 창고에서는 여전히 정숙이 귤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무거운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시선은 오직 앞에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가 있는 곳, 햇살이 쏟아지는 곳,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귤밭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황빛 귤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